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무주군 무풍면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희 옆집에 1,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1,000원짜리 지폐를 줍고 손에 쥐고서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다가 주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자 어머니는 "너 이거 혹시 옆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돈을 훔친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주운 거잖아요. 그래서 "맞다. 어떻게 알았냐?" 엄마한테 이렇게 여쭤봤더니 엄마가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너 그거 당장 있던 자리에 두고 오라고" 막 그렇게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100원, 200원이 아쉬운 초딩이 그걸 그대로 두고 오겠어요? 저는 대문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대로 분식집까지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옆집에 돌려주지 않고 죄다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주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마다 가위를 눌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전혀 알 수는 없었지만 잘 때 눈 감고 자잖아요? 그럼 한참 자다 보면은 갑자기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게 유체이탈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제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제가 공중에 떴다고 느껴졌을 때 딱 눈을 뜨면 항상 천장에서 마주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형체는 보였지만 딱 여자라는 것까지만 알겠고 구체적인 건 잘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그 여자의 얼굴의 형태라든지 어떤 생김새라든지 이런 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밤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름방학 중에는 밤에는 게임을 하고 잠 안 자고 그리고 대낮에 잠을 잤어요. 그런 식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보내던 와중에 어느 날 한낮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은 저의 큰형이 거실에서 TV로 무한도전을 틀어서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빨래를 개키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한 대로 밤낮이 바뀌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날은 날이 무척 더워서 제가 웃옷을 벗고 막 뒤척거리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고 있던 어느 순간인가부터 굉장히 긴 손톱 같은 손이 제 등을 싹싹싹 긁다가 또 쿡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날이 너무 더워서 깊게 잠들지 못하고 심지어 TV에서 무한도전 노홍철 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손톱에 닿는 촉감 또한 굉장히 선명하고 또 소름이 엄청 끼쳤어요. 아니, 해가 중천에 뜬 대낮에 귀신이라니. 저는 방심했던 만큼 더 큰 소름으로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집은 방금 전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몇 차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귀신이 찾아오는 텀이 생기더라고요. 처음 이사를 하고 나면 가위 눌림도 그 여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꼭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것들이 다시 막 나타나더라고요. 아마도 귀신이 저를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듯 싶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 2일에 군입대를 해서 자대 배치를 화성에 있는 51사단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가고 나니까 생활도 규칙적이게 되고 원치는 않았지만 신체 활동도 많아지고 건강해지다 보니까 또 남자도 많잖아요, 군대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가위 눌림이나 그 여자를 다시 보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병 때쯤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생활관 배치가 중대본부, 그리고 각 소대, 그리고 그 옆으로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 몰래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근무 중에 자면 안 되는데 저의 맞선임인 유상병은 3층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고 당직 사령도 1층 지통실에 있어서 저는 안심하고 취침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심하고 취침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절 깨우는 거예요. 톡톡 건들면서. 그래서 그 짧은 순간 망했다. 영창 가겠다. 이러면서 급히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목덜미를 손톱으로 꾹꾹 찍어 누르는 느낌이 나더니 찾았다. 그 여자 귀신이 군대까지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직 사관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뒤에 있는 이 귀신도 무섭지만 당직 사관한테 걸려서 영창 가는 게 더 무섭다고요. 그래서 저는 안간힘을 다해서 가위에서 풀려나려고 노력했고 결국엔 가까스로 가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귀신을 다시 본 적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릅니다. 제대 후 밖으로 나온 저를 아직도 찾아다니고 있을지도요. 여러분, 땅에 돈 떨어져 있다고 함부로 줍지 마세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돈이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돈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사연이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시골 동네나 산길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멀쩡한 돈이 버려져 있기도 한데 이런 돈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 막 죽고 했을 때 노잣돈 아니면은 저승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런 식으로 놔두는 돈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건들면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꽁돈이라고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소름 돋는 경험담에 대해서 제보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고 있지만 중학교 3학년 때의 저는 그닥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애들을 때리거나 돈을 뺏거나 하는 그런 부류는 아니었는데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술, 담배 같은 거를 다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동네에서 걸어서 20분만 가면 공사가 중단된 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서부터 거기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와 친구들에게는 그곳만큼 몰래 담배 피고 술 먹기 좋은 장소가 또 없었죠. 그래서 줄곧 그 폐 아파트에 친구들과 모여서 우르르 들어가곤 했는데 때로는 거기서 사람을 마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출사라고 하죠. 되게 고전적이거나 옛스러운 분위기로 사진 촬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흉가 체험하는 사람들처럼 잠깐 구경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희보다 한참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안 보이는 호수로 들어가거나 숨을 죽이곤 했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학교가 끝나면 종종 그곳에 들려서 놀곤 했고 늦어도 한 7시, 8시면 희희낙낙거리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다 같이 아예 늦게까지 놀아보자고 날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은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어서 저는 부모님께 친구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자고 오겠다고 하고 그렇게 밖에 나왔어요.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핑곗거리를 만들어서는 다 같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랑 다 같이 소주랑 과자 몇 개 챙기고 그리고 돗자리, 손전등까지 챙겨가지고는 다 같이 그 폐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총 6명이었고 5명은 남자, 그리고 1명은 이 녀석들 중 하나의 여자친구였어요. 그렇게 다 같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저희들만의 작은 일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평소보다 시간이 훨씬 늦은 11시쯤이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그 폐아파트에 있었던 적은 저희 모두 처음이라 유독 더 고요하게 또 약간은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맞다. 그리고 저희가 있던 곳이 아파트 3층에 있는 끝방이었어요. 3층 정도면 밖에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소리를 듣기도 좋고 숨죽이기도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기도 참 용이하다는 저희만의 계산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깊어갈수록 여기에는 누구도 안 오겠다라는 확신이 든 저희는 게임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 게임이란 가위바위보로 해서 진 사람이 저희가 있던 방의 반대편 복도 끝방을 혼자서 다녀오는 거였어요. 그렇게 다 같이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근데 유일한 홍일점이었던 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여자라서 봐주는 거 없으니까 얼른 다녀와 막 하면서 이렇게 부추겼는데 얘 남자친구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주 한 잔씩을 마시게 하고 그걸 수락했어요. 그렇게 그 커플은 복도 반대편 끝에 있는 방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야, 너네 뽀뽀하고 오면 반칙이다. 그리고 남아있던 친구들 넷이서 쟤네 분명히 엄한 짓 하고 온다 하면서 막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사실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진짜 뽀뽀하다 잠이라도 들었나? 갈 때는 분명히 얘네 발소리가 났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발소리가 전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빨리 걸으면 1, 2분이면 다녀올 거리인데 한 5분쯤 지났을 때는 얘네가 그냥 서로 꽁냥꽁냥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한 10분이 지나도록 얘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비명이 깍 하고 들리면서 이 커플이 저희 방으로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들아 빨리 튀어 얼른 이러면서 미친 듯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저는 일단 비명 소리에 너무 놀랐고 그 순간 혹시 경찰이나 어른들이 들이닥쳤나 하는 생각에 일단은 사력을 다해서 튀었습니다. 그리곤 약속이라도 한 듯 저희가 평소에 자주 가던 공원에 다 같이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여자애는 펑펑 울고 있고 제 친구 남자애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그 친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랑 진주랑 분명히 복도 끝까지 도착했거든? 근데 3층 복도 끝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린 너희들 중 하나가 4층에서 괜히 우리 겁주려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진주랑 나랑 역으로 놀래키려고 숨죽이고 4층까지 올라갔거든? 그런데 4층에 아무도 없는 거야. 눈치채고 숨었나 싶어서 3층에 내려와서 계단 앞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다시 멀리 3층 복도 끝에서 쿵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아, 너희가 역시 4층에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손전등을 켜고 3층 복도를 비췄는데 웬 남자가 천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저희들은 두 번 다시는 그 폐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론 이게 진짠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기 이전에 한 공사장 인부가 고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머리부터 떨어져서 즉사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본 건 그 인부의 영혼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용한 곳을 찾아 들어온 어느 잡귀였을까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젊은 사장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이야 코비애TV 같은 채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러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떠도는 괴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단순하고 유치했어요. 게다가 요즘이야 혼숨이나 위자보드 같은 그런 여러가지 강령술 이야기를 찾기가 좋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강령술이라곤 분신사바가 유일무이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저랑 같은 반 친구 중에는 공포나 오컬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심지어 허접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이 교실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수학여행을 갔을 때 정말 심심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이 녀석이 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애들을 모아놓고 다 같이 분신사바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당시 TV 프로그램에서도 분신사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믿지 않는 남자애들이었지만 그게 뭔지 다들 관심은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앞뒷문에 앉은 친구들이 야자감독 선생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망을 보기 시작했고 그 공포마니아 친구와 제가 직접 분신사바를 해보기로 합니다. 저희 주변으로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뺀질이 친구들이 호기심에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공포마니아답게 여기저기서 많이 봤는지 능숙하게 공책 위에 OX를 그려놓고 숫자랑 자음 모음 등을 채워넣더라고요. 그리곤 저와 손을 맞잡고 분신사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오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샤프를 사이에 두고 친구랑 맞잡은 두 손이 점점 동그라미 쪽으로 이동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손에 힘을 줘서 움직이는 거라고 느꼈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친구들도 에이, 저 새끼 손 봐. 저거 제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애들끼리 수군덕대는 분위기였는데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친구가 눈을 치켜뜨고는 저를 딱 바라보더니
야, 이거 내가 움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사뭇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당신은 남자입니까? 당신은 몇 살인가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 기억이 나는 건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샤프가 서서히 자음과 모음을 오가며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그 말을 합쳐보니 다 가져갈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문 쪽에서 망을 보던 친구들이 감독 선생님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분신사바하던 그 노트를 접어놓고 바로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하교하는 길에 저랑 같이 분신사바를 했던 그 친구가 야, 그 노트 꼭 라이터 구해서 태워. 알았지?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자율학습에 지쳐있던 터라 그렇게 신경도 안 썼고 또 태우는 것도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혹시 태웠냐고요. 근데 사실 분신사바를 놀이쯤으로 생각했던 저는 귀찮아서 야, 그냥 찢어버리면 되지. 태우긴 뭘 태우냐? 그리곤 분신사바를 했던 노트의 낱장만을 뜯어서 구겨갖고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흘러서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고 있었어요. 하루는 번화가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친구 손 붙잡고 한 점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재미로 연애궁합 같은 것 좀 보려고요. 그런데 그때 사주와 궁합을 봐주시던 무속인 분께서 저희 커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 궁합은 아주 좋아요. 100년 해로할 궁합이에요. 그런데 궁합과는 별개로 미래가 어둡게 그려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나도 이런 적 처음인데 두 분 다 사주는 너무 좋아요. 근데 남자 쪽에서 어느 순간 미래가 어둡고 잘 보이지 않아. 가볍게 말하면 악재가 많은 건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심하게 말하면 죽는 그림이에요. 저는 데이트를 하다가 커플 사이에 좋은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온 건데 이거 뭐 들어갔더니 중내사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그냥 듣다가 기분이 상해서 중간에 됐다고 하고 돈을 드리고 여자친구 손 붙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여간 그 뒤로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른 나이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께도 자문을 충분히 구했고 사업 시장 조사라든지 거래처 확보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거래처의 사기로 한 방에 사업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도전하고 일어서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잘 되는 듯 보였던 일들도 꼭 중요한 순간에 엎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심적으로 완전 바닥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잘해주던 여자친구를 또 밀어내고 있었어요. 100년 해로는 무슨. 그러다가 사업 생각은 접고 거래처 사장님의 제안으로 자기 회사에서 일을 좀 하면서 천천히 준비해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거래처 사장님의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더 이상 사장 대 사장이 아니라 사장 대 직원 간의 관계로 단 둘이 술을 먹을 일이 생겼는데요. 제가 술 먹고 술김에 엄청 울었어요. 지난 사업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기당한 거, 중요한 순간에 박살났던 순간들 다 토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뒤였어요. 사장님께서 용암 무당을 한 분 알고 계시는데 사업은 좀 한번 보러 갈까?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나 안 데려간다면서요. 그렇게 사장님의 차를 타고서 서울 밖 경기도 외곽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사장님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 당집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사장님은 구면이다 보니까 서글서글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던 무당분이 자네는 또 어디서 저런 걸 찾아들였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니까 사장님은 이놈 썩 괜찮은 놈이니까 잘 좀 봐주세요. 사장님과 저는 그 무당 앞에 공손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얼굴과 제 주변을 뚫어지게 관찰하시던 그 무당분께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무슨 엄한 짓거리를 했길래 저런 게 붙었어?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 그 말씀에 제가 뭐 딱히 엄한 짓거리를 했나?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성실히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야 이놈아 잘 생각해봐. 지금 웬 놈 하나가 네 주머니에 손 넣고 다 가져간다고 딱 붙어서 안 떨어지고 있어. 다른 거 들을 땐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다 가져간다? 이 얘기 듣고서 문득 생각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분신사바가 떠오른 거예요. 설마 고등학교 때 놀이처럼 했던 분신사바가 그랬을까 싶어 옆에 계신 사장님께는 민망했지만 그 무당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보게 전생에 업도 따라다니는 게 사람의 인생이야.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살짝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게 붙은 그 귀신을 떼어내기 위해서 구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사장님의 회사에서 한 2년 정도 더 같이 일을 하다가 사장님의 도움 아래 저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도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며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강령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23살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운이 좋게 서울 근처에 있는 어느 한 대학병원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 배정받은 곳은 다름 아닌 산부인과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자기가 원하는 진료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와 상사분들께서 워낙 잘 챙겨주셔서 아주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가장 힘들었던 건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대부분 3교대 근무를 하니까 굉장히 야근을 하는 날이 잦았다고 해요. 더군다나 산부인과 쪽은 위급 상황이 많아서 수술실에 의사선생님과 함께 들어가서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저희 어머니가 정확히 1년차 조금 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야간 근무 중이셨는데 장화를 신은 한 남자가 산모를 업고 오게 됩니다. 출산에 거의 임박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워낙 위급 상황이었던지라 어머니는 같이 근무를 서던 의사선생님 그리고 다른 보조 2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이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명한 대형병원 내지는 대학병원들이 대부분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위급한 수술이나 출산 수술 같은 건 서울까지 올라와서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산모를 업고 온 그 남자도 경기도권 근처에서 가축업을 하시는 농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실에서 산모를 수술하던 중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터지게 됩니다. 태아의 몸이 막 탯줄에 엉켜버리는 바람에 자연분만이 어려우니까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왕절개를 실시했는데 이게 수술이 잘못된 건지 산모도 죽고 아기까지 결국 죽게 되었대요. 그 당시 병원 근무 경력이 1년밖에 안 된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처음 겪는 상황에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굉장히 태연하게 간호사 중 제일 경력이 적은 저희 어머니에게 그 산모의 남편인 가축업자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답니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독박을 쓰게 된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 사실을 알릴 때 수술실 밖에는 의사 선생님이랑 다른 간호사분들도 같이 서 있어 주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남편에게 그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그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분들도 그렇고 마치 우리 어머니가 크게 잘못한 것 마냥 막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막 그런 분위기였대요. 그리고는 그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분께서는 갑자기 저희 어머니의 멱살을 잡으면서 막 살려내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터진 후 병원에서도 엄마한테 미안했던 건지 뭔지 특별 연차를 내서 어머니가 며칠 쉴 수 있게 되었대요. 어머니는 그 기간 동안 집에서 컨디션 조절도 하면서 당시 잊을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좀 잊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차를 보내고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병원으로 출근했을 땐 그 간호사들 쓰는 개인 관물대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한 택배가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동료 간호사분께 물었대요. 지수야, 이 택배 뭐야? 누가 넣어놨어? 그러자 그 동료 간호사분께서 알려주시길 얼마 전에 죽은 그 산모의 남편분께서 그 당시 막 미쳐 죽일 듯 날뛰었던 본인의 행동에 대한 사과의 의미라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걸 꼭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상자를 본 저희 어머니는 감사한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막 복잡하게 교차를 했고, 그날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잊어버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답니다. 그 남편분으로부터 받은 상자는 하얀색 스티로폼 상자였는데, 그 위로 편지 봉투가 하나 올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우선 그 편지를 집어들고 안의 내용을 읽어봤다고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한 우리 아들의 죽음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같이 열심히 살아온 아내에게 미안하고 세상 밖에 나와 눈도 떠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말을 해보지도 못한 우리 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사실 지금도 간호사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려 해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용서하려 노력해봄에 조그마한 성의를 담아 이것을 전달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어본 뒤 스티로폼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는 꽤나 무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열어본 후에야 아, 내가 기절했구나. 지금 내가 병실에 누워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 남편이 키우던 가축들의 눈알, 혀, 입, 코 부분만 잘라서 피가 묻은 채로 저희 엄마에게 보낸 협박이었던 겁니다. 상자를 열어 그걸 본 저희 어머니는 기절을 한 거고 그날 직원들도 완전히 다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의 눈알과 혀, 그리고 돼지 코, 돼지 귀 이런 게 막 피랑 범벅이 돼서 들어있었던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조금 전 그 편지의 내용 기억하세요? 자기 아들이
세상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다는 그런 한탄의 내용이요. 저희 어머니는 상자에 담겨왔던 그것들이 뭔가 세상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그 태아의 죽는 순간을 상기시키려는 그런 의미로 보낸 거 아닐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4년 동안이나 병원 일을 할 수가 없었고요. 4년 뒤가 되어서야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산부인과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터질 것만 같다고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그러니까 1985년도의 일입니다. 저희 식구들은 오랫동안의 새빵살이를 청산하고 새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샀다고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이사 첫째 날, 저는 제일 먼저 제 방으로 가보았고 거기에는 새로 산 책상이 창가 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왠지 거기서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될 것 같았어요. 여긴 네 방이니까 청소도 네가 하고 정리도 깨끗이 해야 돼. 별거 아닌 일에도 싱긋싱긋 웃음이 나왔죠. 하루 종일 짐 정리를 하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기분만큼은 아주 최고였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이사 온 기념으로 가족끼리 다 같이 불고기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지영아, 간장 좀 이리 줄래? 그런 어머니의 부탁에 저는 간장을 들어 가스레인지 옆에 올려두었어요. 그런데 제가 간장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까 간장이 부엌 바닥에 엎질러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걸레로 그걸 닦으시면서 저한테 짜증을 내셨어요. 얘, 그걸 내 발 뒤에 놔두면 어떡해. 다 엎질렀잖아. 아닌데? 저 분명히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말대꾸하면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다고 하면 더 야단을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입 다물고 팔을 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건드리지도 않은 대접이 엄마의 발등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시 한번 저한테 왈칵 화를 내셨습니다. 너 오늘따라 왜 이러니?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왜 더 만들고 있어?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란 말이야. 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고 토라진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먹으라고 해도 대답도 하지 않았고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어떤 여자 하나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제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볼 수 있어도 꿈속에서의 저는 그 여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면 그 여자도 따라서 돌리고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물건 같은 게 원래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저는 요즘 부쩍 건망증이 심해진 탓인가? 하고 여기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때로는 아주 깊은 밤에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어요. 무언가를 똑똑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또 극적극적 막 긁어대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모두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하시려는 아버지를 배웅하려던 참이었어요. 여보, 나 다녀올게.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유,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집도 안 치워놨는데. 무슨 소린가 봤더니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어리둥절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출근을 하셨지만 저희 남매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그렇게 오후 시간이 돼서 어머니와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문득 뭔가 생각이 난 듯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참, 아까 그 여자가 사온 거 있지? 그것 좀 가지고 와봐. 엄마, 그 여자라니. 아까 아침에 말이야. 아빠 출근할 때 온 손님 있잖아. 그 말을 들은 우리 남매들은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 긴 머리에 흰 블라우스 입었었잖아. 뭘 사왔는지 불룩한 비닐봉지를 들고서는 날 보고 웃으면서 소파에 앉던데? 엄마, 오늘 아무도 오지 않았단 말이야. 뭐? 봉지에서 뭔가 꺼내 먹어보라고 신용을 하던데? 그래서 받아 먹으려는데 너희들이 거실로 나왔잖아. 그래서? 너희들 보곤 그냥 스르르 나가버리던데 뭐. 저희는 엄마가 낯설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어머니 역시 영 기분이 이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봤나? 그런데 혼자 있을 적에 그 여자를 여러 번 봤는데 올 때마다 뭘 사가지고 와서는 나한테 권하는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날 보면서 웃기만 해. 아, 뭐야 엄마. 그거 귀신인가 봐. 무서워. 다음날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점집을 찾아갔어요. 점쟁이는 어머니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식구가 6이지? 아니요. 저희는 5 식구인데. 아니야. 하나 더 살아. 빈집에 문 열고 들어갈 때 잘 살펴봐. 후다닥 숨는 소리가 나거든. 다 곤연짓이야. 그리고 잠잘 때 잘 들어봐. 어디선가 곤연의 숨소리가 들릴 테니까. 그 점쟁이의 말과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어머니를 꼭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꼭 등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지? 다 곤연짓이야. 귀신이 산 사람한테 붙으면 생명이 자꾸 단축되는 법이니까 어서 이사해. 그날 어머니는 점쟁이에게 복채를 두둑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빠르게 이사를 갔어요. 벌써 2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집에 혼자 있게 되면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주체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지금 저는 직원이 다 해서 15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저는 현재 격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2월만 되면 송년회를 하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식당에서 어떻게 송년회를 할 수가 없어서 사장님께서 12월 시작하는 날 미리 연말을 준비하자는 의미로 12월 1일 퇴근 후에 회사에서 작은 이벤트를 열자고 하셨습니다. 그 이벤트는 직원들이 각자 물건을 하나씩 챙겨와서 경매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선물 교환도 좋지만 경매한 금액을 모아가지고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회사 주변에 있는 복지시설에 기부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 모두들 찬성을 하고 12월 1일 당일 15명의 직원들은 각자 경매에 내놓을 물건들을 회사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날 퇴근 후 저녁 7시에 직원 모두 모여 간단하게
도시락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경매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모두들 되게 가지각색의 물건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 경매로 나왔던 물건들이 뭐 인형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고 명품 지갑, 그리고 뭐 아이돌 CD, 하여간 각양각색의 물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물건은 한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좀 고가로 보이던 그 다이아 반지는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의 막내가 내놓은 것이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주었다고 하면서 내놓은 것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경매가 시작이 됐고 2,000원에 낙찰된 인형을 시작으로 물건 하나하나 주인을 찾아가다가 마침내 다이아 반지의 순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반지는 사장님께서 50만 원에 입찰을 하셔서 낙찰받아 가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반지를 사모님께 선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진짜 사연은 이제부터입니다. 그 경매 행사 다음 날부터 왠지 사장님이 굉장히 퀭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사모님과 밤새 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께 선물하시겠다고 다이아 반지까지 가져가셨는데 이게 도무지 싸울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궁금하니까 근데 왜 싸우셨냐고 이렇게 여쭤봤죠. 그렇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반지를 선물 받으신 그날 밤 사모님께서는 화장대 첫 번째 서랍에다가 그 반지를 넣어서 보관을 하셨대요. 그리곤 잠자리에 드셔서는 꿈을 하나 꾸셨답니다. 정장 차림의 한 여자가 사모님의 화장대 서랍장 앞에서 내 거 어딨어? 내 거 어딨어? 이러면서 뭔가를 찾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누구냐고,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대로 무시하고서는 내 거 어딨냐고, 내 거 막 이러면서 계속 자기 찾을 걸 막 찾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깬 사모님이 사장님께 꿈의 내용을 얘기해주면서 당신 이 반지 정말 회사에서 경매한 거 맞냐? 당신 밖에서 뭐 바람 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대요. 사장님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내가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냐? 이러면서 밤새 싸우셨는데 사모님께서는 그 반지를 선물 받은 12월 1일부터 거의 3일 동안 계속해서 같은 꿈을 반복해 꾸셨대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장님께서 그 반지를 가지고 왔던 막내 직원한테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너 이 반지 어디서 갖고 온 거냐? 하고 물으니까 막내 직원은 다시 내가 출근길에 아침에 그거 주운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시냐? 이렇게 다시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그 앞선 내용을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줬어요. 하여간 뭐 그런 일반적인 좀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부부싸움이 아니라 좀 미스테리한 일이라 그런지 뭐 사장님께서도 뭐 여과 없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직원들도 다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꿈을 꾸셨을까? 그런데 그날 당일 12월 4일 오후에 회사로 형사분들께서 찾아오셨어요. 저희 회사 앞에 사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가 웬 여자를 자동차로 치는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고 목격자를 찾는다고 조사 중이셨답니다. 그 사고는 11월 말 저녁 8시경에 벌어졌는데 피해 여성분께서는 그 사고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 사장님과 형사분과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장님께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피해 여성분께서는 사고 당시 정장 차림이었고 이 사고 현장에서 다이아 반지를 하나 분실을 하셨대요. 그 다이아 반지는 결혼을 앞둔 남자분께서 여성분께 선물로 드린 건데 그 여성분께서 선물 받고는
길에서 막 이리저리 반지를 보다가 그거를 차도 쪽으로 떨구셨나봐요. 그래서 그 반지를 줍고 인도로 올라오는 길에 그 음주 차량이 그 여성분을 확인을 못하고 그대로 치면서 사고가 났고, 그 여성분께서는 병원으로 후송 중에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고 충격으로 반지가 인도변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던 거고, 그거를 저희 회사 막내 직원이 보고 주워와서 사장님께서 낙찰을 받아가신 거죠. 아마 꿈에 나왔던 그 여자분은 이 소중한 다이아 반지를 찾으러 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께서는 그날 반지를 형사분들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사모님께서 매일같이 시달리던 그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래되지 않은 최근 이야기지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희한해요. 유튜브 자동 추천 기능이 왜 저한테 코비의 TV를 추천해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정말 싫어하고 옛날에 겪은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지금은 공포영화도 못 보게 됐거든요. 때는 15년 전이고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너 이제 다 컸으니까 네 몸뚱어리 하나로 일어서는 방법도 배워야 돼. 알았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땡전 한 푼 손에 쥐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대학교 첫 학기 기숙사 비용을 내주신 것 하고 대학교 입학식 갈 때 타는 기차 싸구로 5만 원을 쥐어주시면서 이것마저도 나중에 갚으라고 하시는 그런 강한 부모님이셨어요. 나쁜 분들이 아니라 저를 정말로 강하게 키워오셨고, 당신들께서도 힘들게 가정을 일구고 저를 키워오신 분들이라 저도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가정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게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졌어요. 또 진짜 남자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 왠지 모를 해방감에 굉장히 기뻐오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물론 그런 기분은 느끼고 있었지만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밖에 없었던 갓 20살 된 남자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땡전 한 푼 지원이 없었는데 자유로운 대학생활이 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고만고만했던 대학교를 같이 들어온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얘네가 이제 용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3주? 4주 정도는 그 친구들한테 밥값 명목으로 10,000원, 20,000원씩 빌려서 그렇게 끼니를 해결했고요. 우유 한 팩으로 하루를 버티거나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버스 탈 돈도 없어서 막 운동 삼아가지고 뛰어다니던 것도 부지기수였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까지는 정말 막 굽신거리면서 지훈아, 진짜 미안한데 나 10,000원만 빌려주라. 내가 알바 구하면 거하게 한턱 쏠게. 응? 이렇게 남자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어떻게든 이악 물고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아르바이트라는 게 절대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엔 되게 막연하게 뭐 그냥 편의점 일하면 되겠지, 식당 일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엄청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그런 계약직 직업 전선이 경쟁이 그렇게 치열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그런 아르바이트조차도 경력직을 선호하거나 얼굴이라도 아는 사람을 데려다 쓴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렇게 남들은 따뜻한 봄날에 대학교 들어와서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사귀고 술도 먹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런다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저는 학교 수업만 끝나면 과외전단지 붙이러 여기저기 아파트 돌기 바빴고 편의점이며 빵집이며 알바 면접 돌아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 막 대학교에 들어온 저를 믿고서 일을 맡기기가 좀 그랬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도 저를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수학과외를 해준다는 전단지를 붙이려고 한 복도식 아파트를 돌고 있었어요. 그 전단지도 인쇄소에서 인쇄할 돈이 없어서 도화지에 색연필이랑 마커로 글씨를 써가지고 만든 그런 전단지였어요. 그걸
한 장 한 장 아파트 문에 붙이고 다니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린 거예요. 그때 허가 없이 이런 걸 붙였다고 정말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저는 다시는 이런 거 붙이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하고 뒤를 돌아서는데 정말 닭똥같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사회라는 거구나. 난 진짜 온실 안에 화초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뒷주머니에 있던 돈이 딱 4,500원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너무 허탈하고 막 우울해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거 다 써버리자. 이러고 한 슈퍼마켓에 들어갔어요. 그 돈으로 담배 한 값이랑 소주 한 병, 그리고 오다리 하나를 집었더니 거스름 돈으로 딱 50원을 주더라고요. 그때 마침 부슬부슬하고 저녁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기숙사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걷기 시작했어요. 입에 담배 한 개비를 물고 소주병을 딱 따는 순간 아차 하고 생각이 드는 게 버스비가 없는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기숙사로 가는 길을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원외 기숙사가 있고 원내 기숙사가 있었어요. 원내 기숙사는 기숙사비만 내면 안에 식당도 있어가지고 막 밥도 나왔어요. 하지만 무척 비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데 살 수가 없어서 원외 기숙사라고 학교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런 데서 묵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게 이거 뭐 학생 갖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숙사랑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한참 멀리 있는 그 산에다가 덜렁 기숙사를 하나 지어놓고 자라고 하는 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저는 저물어 가는 해를 등지고서 기숙사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먹은 거라고 온 500원짜리 크림빵이 전부였기 때문에 소주가 뱃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대로 막 다 흡수돼 버리는지 막 바로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살던 기숙사는 점호 시간이 밤 10시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빠른 걸음으로 가다 보면 얼추 맞출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취기가 도니까 에이씨 뭐 걸릴 테면 걸리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대범해지는 거예요. 참고로 학교랑 기숙사 간의 거리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1시간 반 정도면 맞추고 느린 걸음으로 걸으면 2시간은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제 기억에 기숙사 점호를 3번 빠지면 기숙사 퇴소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사실은 그 점호가 저한테는 꽤나 중요한 점호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막 서럽기도 했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니까 뭔가 진짜 후련하기도 했고 막 봄비가 살갗을 때리는데 분위기가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로 향하는 그 적막한 길에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저 혼자 된 기분에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잠깐 동안은 말이죠. 저희 학교가 있던 곳이 그렇게 인기 있는 도시는 아니라서 차량 왕래가 많거나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가로등만 간간히 불이 들어와 있는 차도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런 길을 제가 걷고 있었어요. 제가 걷던 길로 왼쪽은 반포장도로였고 오른쪽은 완전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혼자 걷고 있다 보니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히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그런 거라기보다 뭔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아서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거였죠. 아침 일찍 학교를 뛰어가거나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올 때는 몰랐는데 밤중에 보는 그 오른편의 산이 굉장히 깊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속도를 높여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조금씩 그 절에 가면 나는 냄새 있죠. 이런 게 제 코에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산 어딘가에 절이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향냄새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걸으면 걸을수록 더 향냄새가 계속 진해지던 그 와중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기숙사까지 한 3-4km 정도 남은 시점에 산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계곡이 있고 그 위로 다리가 놓여져 있었거든요. 제가 그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진짜 제 머리 2개만한 돼지 머리를 가운데 두고 재를 올려놓은 상이 있는 거예요. 지방이 세워져 있고 상에는 고기 산적이랑 생선, 튀김류 등 되게 막 푸짐하게 올려져 있었는데 상을 다 가릴 만한 큰 천으로 비를 맞지 않게 해놓고서는 향이 피워져 있더라고요. 그 향내가 바람을 타고 제 코로 스며들었던 거고 저는 그 제사상 위에 돼지 머리를 보고 굉장히 크게 놀랐던 거예요. 근데 그 상을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큰 잘못인 걸 알면서도 너무나도 굶주려 있었던 젊은 날의 제 자신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재를 올린 사람들은 이미 다 돌아갔는지 아무도 없었고 주변에 지나가는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그 상에 올려져 있던 고기 산적이랑 갖은 튀김류를 입에다가 막 쑤셔 넣고 깎아져 올라가 있던 주먹만한 사과를 막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떴습니다. 정말 그 고기 산적하고 튀김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심장은 막 쿵쾅쿵쾅 뛰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고기인지 심지어 이에 낀 고기 쪼가리까지 맛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다행히 누가 쫓아온다거나 하는 그런 일 없이 무사히 기숙사에 잘 도착했는데 이미 점호는 끝나 있었고 저는 사감 선생님한테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이번 점호 빠진 것만 봐줄 테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저는 제 기숙사 방으로 들어왔어요. 방에 들어와서는 책가방을 던져놓고 옷을 벗어두려고 하는데 아까 주머니에 넣어둔 사과가 손에 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건 내일 먹어야겠다 하면서 그 사과를 책상에 올려놓고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다가도 느껴질 정도로 아주 강하게 코를 찌르는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정도의 냄새였는데 자세히 맡아보니까 아까 그 산 옆에서 맡았던 향냄새인 거예요. 이 냄새가 왜 나는 거야? 싶어서 몸을 일으키려는 그 순간 가위에 눌리게 됐습니다. 몸을 반쯤 일으킨 채로 가위에 눌려서 눈만 꿈뻑꿈뻑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제 인생에서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캄캄했던 기숙사 방 안에서 반쯤 헐벗은 할머니가 머리는 산발을 한 채로 방바닥에 웅크리고선 뭔가를 양손으로 들고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서걱서걱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제가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하고 가져온 그 사과였어요. 저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고 가슴은 계속해서 쿵쾅쿵쾅 뛰는데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먹고 있는 할머니를 자세히 보니까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가 약해서 딱딱한 거 못 씹으시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 사과를 씹지 못해서 거의 빨듯이 막 사각사각사각 갉아먹고 있더라고요. 그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숨이 넘어가듯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무서운 건 다음날 제가 일어났을 때 책상 위에 올려진 그 사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과에 뭔가 움켜진 듯한 모양, 그리고 이빨 모양 같이 산화가 돼서 꺼맣게 변해 있더라고요. 놀란 저는 바로 그 사과를 기숙사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죄를 지낸다든지 구술한다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믿게 됐어요. 저는 아직도 그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택배 상하차며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며 일당 많이 받을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가면서 원내 기숙사로 옮길 수 있었고요. 무사히 졸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나 장례식장에 방문할 때 혹은 코비의 TV를 볼 때 가끔 그때의 공포가 떠오르곤 합니다.